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버지 유언대로 3천억 원은 모두 아동병원에 기부할 거야. 너네한테는 1억씩만 줄 거니 그렇게 알로? 챕터 1. 장례식장의 충격. 뭐라고요? 남편이 298억 원을 남겼다고요? 저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저는 결혼한 지 꼭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를 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었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눈을 감은 지 고작 하루 만에 제 자식들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새벽 4시 남편 박철수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그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그 따뜻했던 손이 이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작은 병원 지하 1층이었습니다. 빈소는 가장 구석진 사무실, 조문객은 동네 윤볕분과 찰물점 단골 손님들이 전부였습니다. 2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화환도 5개뿐이었고 그나마 3개는 제가 직접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빈소에서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한복도 20년 전 시어머니 장례 때 입었던 것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새 옷을 살 형편이 못 됐으니까요. 아니, 못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첫째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영정사진을 한번 보고는 바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 있으세요? 준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조문객들도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에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근근히 살았는데요. 둘째 미영이는 빨간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울긴 울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게 한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장례비용 얼마나 들어요? 우리 형편에 3일장은 무리예요. 오늘 화장하고 내일 끝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그 아이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막내 정호만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호의 손도 잡아왔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며 사는 그 아이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빈소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렸습니다. 장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납골당은 어디로 할지, 49제는 지낼 건지 말 건지.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이 사진 써요. 웃는 얼굴로 가고 싶어. 남편은 항상 웃었습니다. 40년 전 결혼할 때도, 단칸방으로 이사 갈 때도,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갈 때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영정사진에 깊이 절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이신 박철수님의 부인이신 최명자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변호사라니요?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인이신 박철수님의 변호사입니다.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요? 아버지가 무슨 변호사를? 김태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터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5년 전 제게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유족분들께 이것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빈소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준호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많은 불안한 표정으로 형과 누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고 그리고 한 장, 두 장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요? 고인께서는 199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서울 강남 일대 건물 12채를 매입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기를 의심했습니다. 강남 건물이라고요? 12채요? 우리 남편이요?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298억 원입니다. 298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298억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미영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건물, 서초구 서초동 건물, 송파구 잠실동 건물 모두 박철수 명이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40년을 월세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설쳤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과 저는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계산했습니다. 쌀은 10kg에 3만 원짜리로 반찬은 시장 끝물에 싸게 파는 것으로 전기세를 아껴 쓰려고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겨울에는 내복을 겹쳐 입고 외출할 때는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298억이라뇨. 준호가 등기부등본을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미영이도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게 진짜면 우리 몫은 얼마죠?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지 이틀도 안 됐는데 그 아이는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엄마가 절반, 우리 셋이 나머지를 나눠 가지니까 엄마 149억, 우린 한 명당 49억씩이네요. 49억. 그 아이는 그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치 49만 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쉽게요.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속임을 당한 게 아니라 제 혼자 모르고 산 겁니다. 왜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부인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40년간 보아온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게 뭔데요? 유언장 아닙니까? 미영이도 목을 빼고 편지를 보려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먼저 읽을 거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히 써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40년간
가난하게 살게 해서 미안했소.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소. 겨울에 추워도 여름에 더워도 고기 한 점 없는 밥상에도 당신은 웃었소. 그 웃음이 나를 살게 했소.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정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영은 초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 내용은 내일 공식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희 가족 중 누구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밖에 나가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상속 관련 법을 찾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빈소그석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내 선택을 이해해 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 믿소. 장례식 이튿날 아침 빈소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새벽 5시부터 빈소 밖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겠지요. 미영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게 아니라 중요한 미팅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엄마, 아침 드세요. 막내 정우만이 제게 김밥을 사왔습니다. 편의점 김밥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침부터 서로 눈만 마주치며 숙덕거렸으니까요. 오전 10시 김태수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와 미영이가 동시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마치 회사 회의라도 하는 것처럼요. 유언 공개에 앞서 고인의 삶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고인 박철수 씨는 1992년 서울 강남 역삼동에 첫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재개발 직전이었고 건물 가격이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1992년 제 기억 속 그 해는 이랬습니다. 둘째 미영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월세 단칸방에 살았고 남편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 넘으면 좋아했던 그런 작은 가게였습니다. 고인께서는 그 후 18년간 조금씩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항상 현금으로 샀고 대출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임대료는 모두 재투자했고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철물점으로 건물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고인께서는 1980년대 초반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신 겁니다. 철물점은 겉으로 보이는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주식이라고요? 저는 남편이 주식을 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말입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밤에 가쁜 이불을 덮고 잤는데 그런 비밀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미영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건물 시세가 정확히 얼마죠? 강남 역삼동 건물 3채, 서초동 2채, 잠실 4채, 목동 2채, 분당 1채, 총 12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2,998억 4천만 원입니다. 2,998억 4천만 원. 그 숫자를 들을 때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우리 통장에는 늘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이 들어오면 공과금부터 냈고 남은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반찬은 시장 끝물에 싹이 파는 것만 샀습니다. 준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상속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 1의 비율입니다. 계산하면 부인께서 약 149억, 자녀분들이 각각 약 49억씩입니다. 49억. 미영의 얼굴이 혼해졌습니다. 준호도 이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은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인께서는 다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빈 소환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유언이라니요? 미영이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무슨 유언입니까? 변호사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봉인된 봉투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을 아동병원 근입에 사용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자녀분들께는 각각 1억 원씩만 남기셨습니다. 1억 원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2,098억 중에 우리한테 3억이요? 나머지는 다 기부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유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적었습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물론 유리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인께서는 이미 그 부분까지 고려하셨습니다. 유리분을 청구하시면 법정 공방이 최소 3년은 걸릴 겁니다. 준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건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까? 혹시 치매 기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날까지 멀쩡했습니다. 신문도 읽고 장기도 두고 저와 산책도 했습니다. 치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 무효 소송하셔야 해요. 엄마는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가능해요.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유언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미영의 손을 부리쳤습니다. 네 아버지 유언을 무효로 만들라고? 그게 자식이 할 말이니?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2,098억이에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못 버는 돈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혼자 돈을 모았어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난하게 산 이유를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아냐?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돈이 많았어. 2,998억이나 되는 돈을.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으셨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어.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돈이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돈이 생기면 가족이 변한다는 걸.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척해진 거야. 우리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라셨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설득하려고요.
엄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저한테 치매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정우가 미영을 말렸습니다. 누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정우야, 현실을 봐. 엄마가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야. 2098억을 그냥 기부하라는 게 정상이야. 저는 두 아들과 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열이 나면 다 밤새 간호하고 학교 가는 길을 손잡고 걸어주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제 앞에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됩니다. 5년 전 작성 당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85년 봄, 저는 26이었고 남편은 26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동네 식당에서 했습니다. 하객은 20명이었고 신혼여행은 포기했습니다.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한 첫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좋은 집 못 마련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우리는 단칸방 구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돈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산책하고 공원에서 놀아주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돈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명품 가방, 해외여행, 강남 아파트, 친구 부모는 이런 걸 사주는데 우리는 왜 못 사주냐고. 그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보다 아이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우만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걱정했습니다. 정우야, 내 아버지가 옳았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어요. 형이랑 누나가 뭐래도요. 저는 정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대로 키운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을 때 준호와 미연이는 여전히 변호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한 가지를 더 남기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여시고 읽어주시길 고인께서 바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무게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명자에게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처럼요. 준호, 미영, 정우에게. 남편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희를 속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을 테니 말이다. 준호가 팔짱을 꼈습니다. 미영이는 휴지로 눈가를 닦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와 결혼했다. 단칸방 월세였지. 결혼식은 동네 식당에서 했고 하객은 20명도 안 됐다. 하지만 행복했다. 너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4월 12일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한복을 입었고 남편은 빌린 양복을 입었습니다. 식장에서 나올 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좋은 집도 못 마련했는데. 저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남편의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1987년 아버지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5천만 원이었어.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왜 안 쓰셨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남편은 그 돈을 숨겼을까요?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다. 아버지 친구가 파산했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야. 그 친구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재산 분할 때문에 서로 겁정까지 갔지. 형제가 원수가 됐어.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40년 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척하기로 했다. 돈을 모았지만 쓰지 않았어. 너희들에게는 미안했다.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할 때,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할 때, 친구들은 다 간데 왜 우리만 못 가냐고 할 때, 그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찢어졌다.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났나 봅니다. 그때 미영이는 친구들이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면 울면서 졸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고 저는 미영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었다. 너희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울 거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말이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잖니.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떡국 먹던 거, 여름에 계곡 가서 발 담그고 놀던 거, 겨울에 손잡고 눈 오는 길 걷던 거,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다. 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요. 하지만 준우와 미영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성장하는 걸 지켜봤다. 준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미영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정우는 착한 마음을 가진 채로 자랐지. 아버지는 자랑스러웠다. 돈이 없어도 너희들은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훌륭하게 자랐다고요?
저는 늘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철무 좀 하신다고 하면 다들 무시했거든요.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남편은 편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썼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 말하기 싫어했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가 가지 말까 물었을 때 너는 좋다고 했잖니.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9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양복을 꺼내 입으며 물었습니다. 준호 졸업식 내가 가도 될까? 준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바쁘시잖아요. 안 오셔도 돼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술을 안 하시던 분인데 말입니다.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결혼식 때 너는 아버지한테 하객 명단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 친구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철무점 손님들 오면 민망하다고. 미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05년 가을, 미영이 결혼식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를 거의 배제했습니다. 식장도 혼자 정했고 하객 명단도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2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식장이 작아서요. 친구 위주로 초대할게요. 남편은 그때도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남편은 구석자리에 앉아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평범한 철무점 주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다는 걸 너희는 몰랐지. 준호가 의자를 세게 밀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반성하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씀 끝까지 들어봐. 준호는 다시 앉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298억을 모았다. 하지만 그 돈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사회에서 받은 것이고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동병원을 짓기로 했다. 아버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말이다.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린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께 각각 1억 원씩 남기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부입니다. 1억 원? 준호가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298억 중에 3억이요? 나머지 295억은 기부하라고요? 저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사랑이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아는 지혜, 그게 아버지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1억 원은 너희 각자의 새로 출발을 위한 씨앗이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너희가 정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너희 어머니처럼 말이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남편이 평생 웃었는지요. 남편은 우리가 가진 걸 세지 않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센 겁니다. 준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을 하고 40년을 가난하게 사신 게 배신이야.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참으신 게 배신이야.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권리가 있어요. 유립은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가 소리를 꺼냈습니다. 유립은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정 다툼이 최소한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미 생전에 상당 부분을 기부재단으로 이전하셨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걸 아신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남편의 뜻대로 하겠어. 298억이 아니라 295 모두 아동병원에 쓸 거야. 미영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잖아요. 요양원 비용, 병원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사랑이지. 그런데 지금 너희한테서 사랑이 보이니?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남편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유류분 청구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지만 법적 다툼이 3년 이상 걸린다는 말에 침묵했습니다. 정우만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월세 단칸방. 남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 늘 입던 남색 가디건, 아침마다 읽던 신문. 저는 남편의 옷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옆에서 자던 사람이 없으니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베개를 꺼내 안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는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책을 찾아보고 어떻게든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전화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정우의 목소리를 들으면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한 아이는 돈이 아니라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양복과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가는 것처럼요. 들어오너라.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아이는 거실에서 앉았습니다. 준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미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료부는 우리 법적 권리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장을 썼어도 자식에겐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준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법적으로 엄마는 배우자니까 가장 큰 지분을 가지세요. 엄마가 아버지 유언에 반대하시면 우리가 유료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각자 30억씩은 받을 수 있어요. 30억. 그 아이는 그 숫자를 마치 30만 원처럼 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언에 반대하라는 거니?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현실을 생각해야 해요. 엄마 나이가 71세예요. 앞으로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이 월세 단칸방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어. 내 아버지와 함께. 이 집이 좁아도 낡아도 나한텐 천국이었어. 준호가 답답하단 듯 말했습니다. 엄마, 감상에 빠지실 때가 아니에요. 298억이에요. 그 돈이면 엄마가 강남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우리도 형편이 나아지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저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준호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이 돈으로 살았어. 한 달에 34만 원. 쌀가,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왜 그랬는지 아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서로 의지했거든.
내 아버지는 늘 내 손을 잡아줬어. 추운 겨울엔 내 손을 호호 불어주셨지. 더운 여름엔 부채질 해주시고 그게 행복이었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건 가난을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도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다고? 네 아버지가 부끄러웠니? 미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298억이 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으셨어. 왜 그랬는지 아니? 너희가 이렇게 변할까 봐 두려우셨던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지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선택권도 안 주시고.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식을 때렸습니다. 선택권이라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돈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될지야. 내 아버지는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인간이 되지 않길 바라셨어.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 장례식에서부터 돈 계산을 했지. 빈손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뺨을 감싸 쥐었고 미영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안 읽어준 부분이 있지.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유료분 청구를 하면 그들이 받을 1억 원마저 취소한다고 써 있었어. 그 돈도 모두 아동병원에 기부하라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시험하신 거야. 돈이 없을 때는 착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변했다고. 그럼 차라리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지.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유료분 청구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 1억 원도 없어. 준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법적으로 무효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내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했어.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산소에 다녀왔어요. 이거 엄마 드리려고요. 저는 정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거실로 들어오자 준호와 미영이와 마주쳤습니다. 형, 누나, 여기 왜 왔어? 준호가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일이야. 정우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를 봤습니다. 유료분 청구 관련 법률 문서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누나, 아직도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미영이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넌 돈이 필요 없니? 월세 살면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할 거야. 1억 원도 받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 돈으로 아동병원 짓는 게 나아.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위선 떨지 마. 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정우가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어렸을 때는 형이 나를 업어주고 누나가 밥 챙겨주고 우리 셋이 한 입을 돕고 사잖아. 그때는 행복했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우리가 변한 거야. 아버지가 그걸 아셨던 거고. 나는 형이랑 누나랑 싸우면서까지 돈 받고 싶지 않아. 정우의 말에 빈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우야. 네가 제일 아버지를 닮았구나.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미영아. 여기서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 미영이도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미영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엄마도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너희를 이렇게 키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정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어. 네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평생 술을 안 하셨던 분이지만 오늘만큼은 한 잔 하시라고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변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만든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술잔을 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298억 모두 아동병원에 쓸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병원을 지을게요.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게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제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김태수 변호사와 함께 아동병원 건립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철수 어린이병원.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병원이었습니다. 298억 전액을 기부했고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남편의 건물 한 채를 병원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착공식 날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공사장에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고 의자 5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도 단상에 모셨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이날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설립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을 함께 먹고 남편 산소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정우의 아내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아버지 좋아하시겠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착공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돌리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많이 여윈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미영이도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늦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아이는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어나거라. 저는 두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영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무시하고 돈만 생각했던 저희가 부끄러웠습니다.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큰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임원이 됐어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려 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영이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업이 다시 잘 됐어요. 빚도 다 갚았고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왜 할머니는 안 오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미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가족이 흩어진다는 걸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준호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어. 이 병원을 짓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였어. 너희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야. 정우도 다가와서 형과 누나를 안았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울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착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의사협회장님이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목이 맥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인 박철수의 아내 최명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298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려고요. 남편은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총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병원을 짓는 것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요. 남편은 돈을 남기지 않았지만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자식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제 세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그게 제일 기쁩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어린이병원은 3년 후에 완공됩니다. 이 병원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할 겁니다. 그게 남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을 기억해 주세요. 298억을 모았지만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랑만 남긴 사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새아이와 함께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착공식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남편이 좋아하시던 중국집에 갔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한 그릇에 3,000원 하던 짜장면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주문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짜장면, 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 5그릇의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었습니다. 40년 전처럼,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처럼. 엄마, 저희 다시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게요. 미영이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정호는 울면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산 월세 단칸방.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흔적이 있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298억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셔서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부자로 살았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도 월세 단칸방에서 살아도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요.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시던 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 아이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고 계실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당신이 자랑스럽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11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98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였습니다. 3년 후 박철수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비가 없어 포기했던 아이였습니다. 병원은 그 아이를 무료로 치료했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남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사진 아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1952년생, 2025년 3월 12일 별세. 298억을 모았지만 사랑을 선택한 사람.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쓴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40년을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이 세상에 남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내 최명자 올림.